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균형 잡힌 시각으로 또 가장 깊이 있는 세계 경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파보세. 오늘도 균형 감각과 깊이를 함께 갖춘 이진수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우리 이제 브레진스키, 그 폴란드 출신의 이제 미국 사람이죠. 폴란드 출신의 미국 사람인데 네. 카터 시절에 그 국가안보 보좌관을 했던 하버드대 교수면서 거대한 체스판. 뭐 우리 이진수 교수도 아주 열심히 읽었고 저도 이제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이 책이 그 1997년에 나왔는데 거의 30년 전 이야기 그렇죠. 썼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상황을 예측하고 있는지 놀랍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또 따로 한번 우리가 이 전문가를 모셔서 얘기를 나눠보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그 미국 입장이나 유럽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인 게 그러니까 유럽 연합의 안보의 시작이 우크라이나더라고요. 우리로 치면 휴전선 같은 거.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없으면 그냥 유라시아 국가가 아니라 아시아 국가에 제한되는. 그래서 러시아 입장이나 또 유럽연합 입장이나 미국에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장소인데 전쟁이 났습니다. 결국은 평화적인 해결 되면 좋겠지만 제로섬 게임으로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러시아나 이런 쪽에 그 군사력의 안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유럽연합과 이제 동맹을 맺고 있는데 만약에 균열이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극동 지역의 질서도 굉장히 빠르게 올 수 있다. 그래서 브레진스키는 사실은 중국이 영향력이 커지면 오히려 그 남북 간의 통일을 인정하는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 철수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되면 일본이 이제 자유대를 더 강화하게 될 거고 또 한미일 군사 어떤 동맹도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는 남의 일이 아니다. 뭐 요즘은 뭐 전 세계 그 어느 곳도 남의 일이 될 수 없지만 우리 안보라든지 또 우리 미래에 정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초긴장 상태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세계 경제 기사 또 외교 정치 기사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기사가 준비되었습니까? 네, 푸틴이 전제 정치와 자유민주 정치 간의 갈등을 다시 초래하다라는 그 파이낸스 타임스 기사를 포함해서 5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네, 뭐 긴박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진행 중에 있고 당초 예상은 러시아가 워낙 군사적으로 우위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군사적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그 예상과는 달리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이 군사력을 제공하면서 결코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않겠지만 게다가 국제적인 여론도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왠지 좀 러시아가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굉장히 전이 오래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하고 유럽은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를 이제 근본적으로 흔들고 악화시키려는 시도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이제 신중한 입장을 이제 유럽에서 보였다가 지금은 이제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강화가 됐습니다. 예전에 철의 장막이라고 했던 그런 표현처럼 말이죠. 그래서 독일은 군비를 증가시켜서 GDP 1.5% 수준에서 2% 이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중립국인 스위스는 러시아에 대한 이제 경제 제재도 참여했는데 프랑스는 지금 유럽연합의 정치적 리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동원해서 이제 러시아에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정치 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그런 사건으로 네.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이제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러시아가 이제 핵무기를 보유한 그 강대국이기 때문에 군사 강대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피하면서 간접적인 군사 지원, 그러니까 방어용 무기를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고,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아주 강력하게 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그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푸틴 대통령을 포함해서 러시아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제재,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어떤 그 자산을 그 압류하는 그런 그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러시아 대형은행들을 스위프트, 그러니까 국제 결제 네트워크의 핵심인 스위프트에서 배제하는 조치. 그리고 세 번째는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해서 이제 그 거래 제한을 하는 그러한 그 제재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틴을 포함한 러시아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제재, 그리고 러시아 대형은행의 스위프트 배제,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거래 제한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의 노플라이 존, 뭐 이제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좀 네, 그 미국하고 유럽에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이제 피하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아직까지는요. 그러한 조치로서 그 우크라이나에서 노플라이 존이라는 걸 설정하도록 그렇게 미국과 유럽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아직은 이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인데요. 노플라이 존이라는 거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 그 영공에 러시아 비행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만약에 러시아의 뭐 전투기가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격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토가 방어하는 형식이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하고 나토 또는 나아가서 미국하고 직접적인 군사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영공에 노플라이 존, 러시아의 비행기가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 이게 지금 미국과 유럽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네. 아마 뭐 미국과 유럽 연합도 우크라이나를 절대 포기할 수 없지만 이렇게 신중한 것은 뭔가 자국 시민사회를 여론을 얻기 위한 그러니까 설득하는 작업으로도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국제 결제 네트워크 핵심인 스위프트에서 이제 3월 10일부터 7개 러시아 대형은행을 제외했습니다. 스위프트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스위프트는 이제 영어로 하면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약자인데요. 네. 우리말로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는 그 이제 금융기관, 은행 등 금융기관이 국제적으로 서로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안을 갖춘 결제 정보 전산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제적으로 그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정보를 보내는 건데요.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결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결제 정보가 없이는 결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스위프트에서 배제가 된다는 거는 국제적인 결제 네트워크에서 실질적으로 참여가 배제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개인으로 치면 이제 카드 정지죠, 뭐 그죠? 그렇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큰 영향이 있고 7개 러시아 대형은행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영향이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그 결제 제외 조치에서 원유하고 유럽 천연가스에 대한 결제는 제외를 했습니다. 네, 열어놓은 상태죠. 그렇죠, 열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가 전 세계 원유의 10% 그렇죠. 정도를 그 공급을 하고 있고 천연가스는 유럽의 40%를 그렇습니다.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위기가 이제 심화될 수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데 더 이제 물가 상승이 될 수가 있는 걸 우려해서 유럽가스 도매가가 뭐 600% 상승했으니까요. 그렇죠. 그거 이제 더 상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럽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미국이나 유럽도 지금 뭐 물가 인상 때문에 압박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열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원유 및 천연가스 결제는 경제 제재에서 제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3월 첫 주에 그 EU에서 유럽에서 러시아에 매일 6억 6천만 유로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 그 우크라이나 침공 전보다 더 많은 그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러시아가 지금 그 침공을 한 상황에서 그 제재 효과가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적어지지 않겠느냐 네. 이런 우려를 제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의회를 포함해서 러시아의 원유 및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경제 제재에 포함해야 된다. 이런 지금 요구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포함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치가요. 예. 러시아의 중앙은행과 네. 국부펀드에 대한 제재로서 외환 보유액이 지금 러시아가 6,30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대부분을 지금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네.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가장 그 효과적인 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의 그 외환 보유액이 6,300억 달러나 달하고 그 중에서 달러의 비중이 많이 작아졌기 때문에 서방에서 경제 제재를 하더라도 당분간은 러시아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6,300억 달러 그렇죠. 이용을 해서 뭐 충분히 경제 활동을 당분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푸틴도 뭐 그런 계산을 했겠죠. 그렇죠. 뭐 그런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런 걸 했겠죠. 그런데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자국 내에 있는 금융기관이 러시아 중앙은행이나 러시아 국부펀드하고 거래를 못하게 하니까 거기에 예치되어 있는 외환 보유액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추정치에 의하면은 지금 러시아 중앙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외환이 약 300억 달러밖에 안 된다. 이러한 그 추정도 있어서 이게 이제 크게 타격을 주었습니다. 네. 우리로 치면 이제 뭐 IMF 직전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고려를 해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푸틴이 머리가 있다면 전쟁을 안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전쟁을 했고요. 이런 이제 국제적인 경제 제재로 그 러시아 루블화가 이제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첫 주에 1달러당 83 루블에서 1달러당 105 루블로 이제 28% 하락을 했고요. 러시아 주식시장은 거래 중단되고 러시아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런던과 뉴욕에서 거래되는 러시아 주식가치 95% 이상 하락된 그런 상태입니다. 완전 제로가 된 거죠, 네, 뭐 사실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러시아 경제와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니까요.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그 금리를 9.5%에서 20%로 네.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외화가 아무래도 좀 밖에 나가는 거를 그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경제 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더불어 또 자본 통제, 그러니까 외화가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그러한 강제적인 조치를 네. 도입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러시아 기업이 이제 그 해외 수출해서 뭐 그 원유나 아니면은 뭐 그 천연가스 수출해서 외화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정부에 강제로 80% 이상 매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예. 루블화를 받고 외화를 갖다 정부에서 이제 집중해서 관리하겠다는 게 되는 네. 거죠. 그리고 그 외화의 해외 송금도 이제 막고요. 그리고 신규 해외 차입도 막는. 그러니까 만약에 해외에서 그 기업이 차입을 하게 되면 그걸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또 이제 그 외화가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외화가 나가는 걸 막겠다. 그리고 외화가 들어오면 일단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제 그러한 자본 통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러시아 경제가 전체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결과 그 올해 1사분기에는 경제 규모 GDP가 약 20% 정도 축소될 것으로 엄청난 충격입니다. 충격이죠.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이제 불황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이러한 네.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처럼 공식적인 그 미국과 유럽 정부의 제재 조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은 민간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이제 러시아에서 사업 철수를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에서 계속 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앞으로 그 불안한 요인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뭐 명분에서도 네, 기업의 어떤 그에도 이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영국의 석유회사는 BP나 네. 쉘 같은 경우에는 그 러시아와의 합작 사업에서 큰 손해를 감수하고 철수하겠다. 그리고 애플은 자사 제품은 이제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 네. 러시아에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윈도우를 포함해서 역시 자사 제품을 앞으로 러시아에 당분간 공급하지 않겠다. 뭐 이러한 뭐 일종의 제재죠. 제재 조치를 얼마나 하고 있고요. 민간인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정말 네. 너무 그 잔인한 전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재가 이런 경제뿐만 아니라 네. 다른 분야, 스포츠, 뭐 알려져 있듯이 피파에서 그 러시아가 월드컵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문화 부분, 게르기예프라고 유명한 그 지휘자가 있는데 게르기예프가 그 푸틴의 지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음에 따라서 미넨 필하모닉에서 해고가 됐다는 최근에 뉴스가 있었거든요. 이처럼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서 그 러시아에 대한 그런 제재, 러시아와 더 이상 이제 같이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르기예프 지휘자는 뭐 세계적인 지휘자고 이제 그 2000년 중반에 사실은 MBC가 빈필을 초청했을 때 그때 지휘자로 왔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공연도 보고 그랬는데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뭐 민간인들이 이렇게 많이 죽고 하는 이제 비극적인 전쟁에 러시아 제재를 개인적으로 동참하는 의미에서 차이콥스키 음악을 당분간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히 겨울에는 차이콥스키 음악인데 이번에는 좀 못 들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까지는 제가 아직 이제 제재에 들어가기 어려운 워낙 좋아하는 작가들이라 뭐 차이콥스키 좋아하지만 그것까지 참을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좀 더 심해지면 도스토옙스키 내가 너무 좋아하지만 톨스토이 너무 좋아하지만 그것도 좀 제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희생입니다. 하여튼 뭐 빨리 전쟁이 이제 장기화될 것 같은데 되더라도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러시아에게도 좋고 푸틴의 운명도 아마 거기서 얼마나 더 비극적으로 갈지는 거기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미 비극적인 걸 선택하긴 했지만 더 망하기 전에. 그리고 미국과 이제 유럽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첫 주 유럽 전체 주가 지수죠. 스톡스 600이 7% 하락했고 독일하고 프랑스 주가가 이제 10% 하락. 당연히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로 이제 미국 정부채 가격이 상승하고 미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국제 금융시장은 크게 동요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 국제 금융시장의 동요가 아주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원자재 가격이 지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유 가격이 그 배럴당 120달러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러한 가격은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 되겠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의 그 밀의 약 30%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침공 후에 그 밀의 가격이 50% 정도 상승을 해서 이런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특히 유럽의 경우에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가 이제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가 된다. 뭐 이러한 그 걱정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인데 2014년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이제 침략해서 합병할 때 네온 가격이 이제 600% 인상이 되면서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사업에 큰 이제 혼란을 줬고요. 뭐 원자재 공급이 이제 정치적 무기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에 이제 무역이 세계화되면서 기업과 정부가 어찌됐건 공급망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제 그 곡물이나 반도체 칩까지 가장 최적화된 걸 찾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이제 어떤 특정 업체, 특정 나라에 대해서 의존도를 높게 해서 이런 문제가 오는 것 같습니다.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연합 가스 소비량의 40%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금속, 뭐 가스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이런 러시아의 지배력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알루미늄 회사 루살이 그 미국 제재 이후 이제 2018년 금융 기관들에 의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는데 이때 알루미늄 가격이 3분의 1이 급등했습니다. 네, 그 러시아 알루미늄 회사죠. 그래서 그 자동차 산업에 피해를 입고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유독성 물질 제거하는 필라듐, 그 배터리에 쓰이는 백금, 구리, 니켈 주요 생산국입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뭐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제 내연의 주요 공급 업체고요. 그래서 그 JP 모건의 나타샤 카네바 이분은 러시아는 세계 상품 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고 가격 인상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전략연구소의 그 카이틀린 웰시 뭐 글로벌 식량 안보 프로그램 책임자인데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수확으로 수출 재고가 있지만 수출을 중단하면 우크라이나 식량에 의존하는 국가의 식량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레바논하고 예멘을 포함한 14개국이 이제 벌써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고 결국 이제 식량이 다시 무기가 된다. 이런 얘기를 데이빗 라버르드 그 농업정책 싱크탱크 국제식량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또 뭐 그 전에 이제 이집트가 이제 밀 구매를 이제 다변화하는 그런 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투자은행 구매를 위해서 이제 해지 위험 예방을 위한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중국이 세계 식량 생산의 이제 5분의 4를 통제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미 이제 뭐 이런 통제권을 그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2010년에. 그래서 가격이 급등했던 경험이 있는데 중국의 이제 그 어떤 권력 구조상 더 이런 지배력을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틀랜틱 카운슬의 그 벨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히토류에 관한 이야기는 인물이 우리 또 네, 직접 네. 경험해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국제금융시장의 동요가 아주 크지는 않고 이제 원재료 가격이 이제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공급망의 우려가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뭐 견딜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제 점점 더 그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 갈등을 그 배경으로 해서 경제 안보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나 원유에 대한 그 러시아에 대한 의존이 또 더 얘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 안보 이런 게 점점 더 앞으로 강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경제 안보가 강조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경향이 이제 둔화되는 또 그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효율성이 아무래도 감소되는 전체적으로 그런 그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국제금융 체제가 이제 블록화될 수 있다는 그런 또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아까 저희가 그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중앙은행이 이제 외환 보유액이 상당 규모가 있었는데 유럽과 미국에 예치한 그러한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타격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이 지금 외환보유액이 3조가 넘거든요. 3조 달러가. 네. 그러니까 중국도 그러한 것을 보고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되면 그런 외환 보유액이 그러한 그 압력을 갖다가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저렇게 되면 그것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다. 예. 이렇게 되면 그런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대체적인 그런 수단을 강구하려고 할 거고요. 그런 움직임들이 영국, 그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금융 체제하고는 또 다른 뭔가 대체적인 그 체제를 만들어낸 노력으로 이제 점점 더 가시화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국제금융체제, 국제경제체제가 좀 더 불락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뭐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이 러시아하고 전략적으로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해서 어떤 그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면 미국과 유럽은 반드시 경제 제재에 들어가게 될 테니까 그런 타격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심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략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으면 경제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그 사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앞으로 세계 정치 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그러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똑같은 유럽인데 영국하고 프랑스는 이제 파시즘이 없었고 독일과
독일 히틀러, 또 이탈리아의 이제 무솔리니를 대변해서 이제 파시즘이 있었거든요. 시민사회가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있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제어할 수 있었고, 독일하고 이탈리아는 이제 그런 시민사회가 부재해서 이제 파시즘이 가능했고, 러시아하고 중국은 이제 시민사회를 건너뛰고 자기들의 나름 유토피아로 가려고 했지만 역사적으로 실패한 상황인데, 공교롭게 지금 현재로는 러시아와 중국이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질서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연합은 지정학적 강국이 되려고 이제 그런 열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었다. 사실 브레진스키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유럽연합의 이제 많은 지식인들이나 또 뭐 정치 지도자들이 말로만 이제 미국 패권을 공격하면서 실제로는 미국 안보 우산 하에서 그냥 이렇게 우아한 생활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거대한 체스판에서 얘기도 했는데, 유럽연합이 새로운 그런 변화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연합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 국제문제연구소 그 나탈리 토치 소장은 유럽에서의 전쟁이고 유럽과의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의 유럽 외교위원회 이사죠, 자나 푸글리에리는 독일 대중이 마침내 깨어났다. 그동안 사실은 독일은 러시아를 안보 파트너로서 믿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대화와 협력이 이제 가능하다. 뭐 억제나 뭐 이렇게 그 적대적인 상황보다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두 가지 원칙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숄츠 독일 총리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유럽 안보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브렉시트 이후에 처음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협력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전 외교관 피에르 비몽, 유럽 자신이 이제 힘을 보여줘야 될 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이 또 영국까지 해서 뭔가 이렇게 그 자기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강한 그런 흐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여기서 뭐 이런 상황을 통해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더 뭐 이제 군비를 증강하고 안보에 더 경각심을 갖고, 그러면서도 미국하고 유럽연합이 동맹을 유지하면 좀 기존 질서대로 가는데, 이게 균열이 생기면 우리에게도 너무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보세는 앞으로도 정말 어떻게 보면 구한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일본한테 나라 뺏기고 또 비극적인 상황을 맞았던 그런 시기만큼 아주 위태한 또 중요한 시기라서, 앞으로 국제 정치 질서, 외교 무대, 그리고 경제가 어떻게 변화해 갈지 계속 연구하고 지켜보고, 또 전문가들 모셔서 얘기 나눠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로운 비극이 아니라 좀 더 멋진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보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